미국과 중국의 경쟁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용래 세종대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기술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각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본격화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미국이 인플레 감축 법안까지 발표하면서 국내 기술 안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는 법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세종대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석좌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볼 때 이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 우리에게 큰 문제점인지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말 그대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줄이자고 예. 그 세수를 이제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재원으로 이제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헬스케어에 이제 대폭적인 투자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기후 변화를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세제 지원과 다르게 이걸 변경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이제 국가 주력 산업이다 보니까 예. 이슈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바뀐 게 뭐냐면 북미 지역에서만 조립이 되거나 혹은 그 배터리를 북미 지역에서 생산을 하거나 혹은 그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광물 자원을 미국이나 미국하고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조달을 했을 때 일정 부분 조달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세액공제인데 정확히는 그게 한 7,5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전기차가 보통 한 3만에서 5만 불 되니까 7,500불을 만약에 우리 기업이 못 받는다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하고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한데.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그러는 그 목적 이외에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미국 우선주의 또는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함축돼서 미국의 대외 전략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이제 트럼프 때와 달리 이제 바이든 정부는 오자마자 네네. 그 트럼프가 탈퇴했던 그 파리 협정에 가입을 했고 네네. 예. 특히 뭐 IPEF에도 뭐 핵심 의제로 기후 변화를 다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공급망 재편은 작년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그 뭐 반도체부터 해갖고 배터리 이제 이런 4대 공급망에 대해서 그 지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일환. 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이제 그 3월달에 연두교서에서 미국 반도체하고 미국 차를 미국에 더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했고 그 이후에 이제 8월달에 반도체법이 예. 통과가 됐고 IRA 법도 이제 통과가 됐다 보니까 그 연장선이 아니겠느냐.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볼 부분이 이제 미중 그 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좀 견제하려는 의도가 이 안에 굉장히 숨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은 내연차를 이제 뛰어넘고 전기차하고 이제 배터리로 전 세계를 좀 장악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흐름을 좀 차단하겠다. 네. 이런 예. 내용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이나 부품 자체를 소위 말하는 그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국가 내지는 북미 지역에서만 조달한 것에 대해서 보증을 주겠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건 한미 FTA 위반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걱정할 필요 없다. 미국이 우리 빼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그 한미 FTA뿐만이 아니라 WTO 규정을 보더라도 예. 원래 이제 차별을 하면은 안 되는 그러니까 수입품과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FTA에도 사실은 그 미국으로 수입되는 차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차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차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예.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아마 그 양국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아마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저희가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계 각국이 보이지 않는 기술을 가지고 지금 경쟁을 벌이는 시대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지식재산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어떤 창작 또는 이제 그 발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네. 예. 그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권리를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이나 영화나 게임 같은 거는 이제 저작권으로 저희가 부여를 하게 되고 또 특허나 상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재산권으로 네네. 저희가 이렇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력 여러 가지 이제 제조업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우리는 굉장히 앞서가는 기술 또는 지식 재산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계에서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냥 우리를 그냥 기분 좋게 만들려고 그냥 띄어낸 얘기인지. 우리나라가 IP5라고 그래서 예. 세계 지식재산 강국 5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 EU, 일본, 중국,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경제 규모로는 세계 한 10위 정도를 하는데 예. 그 지식재산은 그 탑5 안에 저희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지식재산 강국은 맞습니다. 저희 나라가.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세계 그 지식재산 기구에서 혁신지수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연속 아시아에서 2등을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예. 특히 그 중에서 이 GDP 대비 특허나 디자인 출원에 있어 갖고는 세계 넘버원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어떤 각국의 기술이 무기화하는 게 더 강해질 거란 생각도 드는데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잘 대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어떤가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반도체부터 사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배터리 그다음에 조선 이런 분야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제조업을 우리나라는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어느 정도 상위 그룹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후발 주자들이 우리 거를 따라오지 못하게, 베끼지 못하게, 복사해가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각종 이제 특허 신청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예. 때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지식재산 강국 5위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지식재산을 만드는 분야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는 분야,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유출 부분이라든지 지식재산에 대한 탈취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는 부끄럽지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밑바닥 수준이고요. 전 세계를 보더라도 한 39위 정도니까는 우리가 개발은 많이 하고 지식재산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이 사실은 사업화가 돼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사업화되는 비율이 한 20에서 30%밖에 안 돼서 선진국의 한 절반 수준? 그러니까 아마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군요, 그 부분. 예. 국내 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배경을 저희가 봤을 때 기술자에 대한 국내 대우라든지 처우가 굉장히 나빠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배경이 좀 있기에 그렇게 유출이 많이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국내적으로 그러한 처우에 대한 문제, 발명자나 특허를 낸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런 네네. 부분들에 대한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좀 더 충실하게 더 돼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기술이라는 것이 한 나라의 경제력과 한 나라의 군사력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서로 뺏어가려고 국가 혹은 기업들끼리 치열하게 경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진흥화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 기술을 가져가려는 그런 외부적인 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국의 그 큰 가전업체 화웨이 정보통신 업체가 만든 기술들은 전부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미국의 제재가 있었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일종의 그런 차원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예.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기본적으로 불신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 있는 기술들을 훔쳐서 그걸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그거를 미국에 팔아먹어서 되팔아 먹어서. 그래서 무역 흑자를 엄청나게 내서 네. 지금 이제 경제력과 군사력이 굉장히 커져서 오히려 이제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왔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크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를 하나하나 지금 공세 내지는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중에 걸린 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화웨이.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한 겁니까?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은 그 미국의 그런 움직임을 좀 빨리 탁 캐치해가지고 빨리 좀 로비도 하고 대응을 쫙 했어야 되는데. 트럼프 정부 시절에 그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관세를 높게 부과를 미국이? 한 적이 있어요. 자기네 산업 보호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각 나라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제 뭐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모든 나라들이 사실 약간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었어요. 불만을 가졌었는데 이번도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것은 동맹을 사실은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조치를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우선주의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피해를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를 만드는 다른 나라들도 지금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서 지금 볼멘 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단지 그때하고 이제 지금하고 달라졌다 그러면은 그때는 무역확장법 232 조항을 통해서 안보를 이유로 그 당시엔 그렇게 했고 지금은 이제 그 기후변화라는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이 조치를 전격적으로 사실 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우리나라만 지금 뭐 이렇게 뭘 못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전 세계가 공동적으로 좀 갖고 있는 어려움이다. 같이 맞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니까 경제적으로도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뭐 중국하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하고도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일 수 있는 게 미국의 기업들 아닙니까? 뭐 애플하고 삼성전자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도 이제 굉장히 강한 부분들도 있고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나온 두 가지 문제가 이게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공급망 재편이라고 그러는 부분, 기후변화, 그다음에 우선주의, 또 미중 패권이라는 것이 사실 복합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에 대응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어떤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저희가 준비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보고 대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중 패권 속에서 기술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 이제 국내적으로는 기술 유출 문제도 굉장히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산업계에 오래 몸담고 계셨잖아요,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할까요? 앞으로 나아갈 길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이 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 지금 전쟁터를 좀 옮기고 있어요. 어떻게 옮기냐면 지금 미국이 그전에는 소위 말하는 중국과의 완전한 이별, 디커플링 정책으로 갔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했었었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게 스몰 야드 하이펜스라 그래서 특정한 영역, 그러니까 지금 뭐 5G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같은 이런 특정한 영역에서 이제 중국에 담을 쌓는 이런 정책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거는 저희한테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안 간 것에 대해서. 그럼 우리의 생존 전략이 무엇이냐는 저는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미국과 중국이 이 전쟁하는 싸움터에서 그 초크 포인트 기술을 저희가 확보를 하면 저희가 그 전쟁터에서 저희가 좀 자율성을 가지고 입지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 EUV 장비라고 반도체에 들어가서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생산 기술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배터리 생산 기술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어떤 대외적인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그런 초크 포인트 기술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이게 진영화되고 블록화되는 것은 결코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세계화라고 하는 물결 속에서 큰 나라고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 자유나 개방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목소리를 국제사회에서 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년 이상 갈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만큼 기술 패권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정부의 지원 또 산업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이 기술 경쟁력을 갖춰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에서 당당히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교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인의 목돈 마련을 위해서 무대 적금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 내가 넣은 적금의 3분의 1을 더해서 받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해서 전해드립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은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매달 원하는 금액을 넣는 방식으로 월 최대 납입 한도는 40만 원입니다. 적금 유지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인데요. 이 만기 날짜에 내가 넣은 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의 금리는 은행별로는 다릅니다. 이 평균 금리가 최소 4%에서 최대 5%대인데요. 만약에 15개월 이상 적금을 넣는다면 최대 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최소 6개월 이상 적금을 넣었다면 만기 시에 연 1% 이자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자, 그렇다면 최대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을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을 매달 넣는다면 전역을 할 때 약 1,000만 원 이상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적금을 받을 때는 전역증과 같은 확인증을 지참하셔야 하는데요. 이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신청하시려면 가입 자격 확인서를 복무기관별 담당자나 나라사랑 포털앱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발급을 받은 후에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을 시행 중인 14개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거나 나라사랑 포털앱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적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나라사랑 포털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플러스였습니다. (2009년) 원전 수출 이후 13년 만에 이뤄진 이집트 원전 수주. 그리고 세계 각국의 원전 계속운전 연장. 에너지 위기 대안으로 원전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수력 원자력 황주호 사장과 함께 원전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들도 속속 원전 재가동이나 가동 연장 등의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탈원전 정책을 벌이고 원전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재 원전 세일즈 외교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한국 수력 원자력 황주호 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시자마자 이집트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이집트에는 우리가 지금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뭔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집트의 엘다바라고 예. 하는 지중해에 면한 아주 좋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사업을 이집트가 러시아로부터 예. 기술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 회사하고 저희가 건물 80여 채 그리고 예. 기자재 공급해서 총 한 3조 원 정도의 공사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예. 3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렇죠? 예, 그 조라는 단위가 그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요즘 경제 상황 때문에 예. 돈을 많이 써서 이 조가 이렇게 별로 크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3조 예. 원이면 소나타 자동차가 10만 대, 네. 예, 이 정도입니다. 예. 아, 우리 현대차가 소나타 10만 대 수출해야 벌 수 네네, 있는 그 네. 돈을 그 정도. 한 손이 한 번에 딱 이렇게 예, 움켜진 거고. 물론 저희도 그거를 이제 한 10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합니다만 그 규모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 대단한 이제 효자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시군요, 우리 예. 한국을 위해서. 예. 이집트 사업에 한수원이 참여를 한다는 것은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도 같이 뭔가 도움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예. 건설업체와 그다음에 기자재 공급업체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어요. 3조 원 이상의 그 예. 뛰어넘는 효과가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우리 이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예. 3조가 이렇게 뭐 크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원전은 뭐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 뭐 예. 프랑스 등 뭐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출을 따내고 원전 건설 사업을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 예. 이 이례적인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 하면 예. 지난 한 3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서방 세계에선 거의 없었고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지어오다가 건설 경험과 설계 경험이 오랫동안 축적이 되었습니다. 아, 가장 최근에는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 전 세계 시장의 한 70%를 계약을 이렇게 따내긴 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저희 경쟁국들이 지난 한
한 10년 동안 지어온 그 원전 건설 경력을 보면 예. 그 경력상에서 이 예산을 딱 맞추고 공기를 딱 맞춰서 건설하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서 러시아 측 입장에서도 이집트 건설에 있어서 예. 핵심 부분 뭐 주기기라는 것들은 자기네가 하지만 그 이외에 주변에 있는 보조기기도 이 공기를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보조기기와 이 건물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안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내 원전 산업계의 호재임은 분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조금 이런 반응들도 있는 것 같아요. 원전에 대한 어떤 핵심 기자재 수출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다는 어떤 평가도 조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핵심 기자재까지 했으면 좋겠지만 이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큰 규모의 공사입니다. 그 3조 원에 해당하는 건물 80여 채와 펌프라든가 예. 밸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코 작은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펌프나 이런 자재들은 등급이 상당히 높은 등급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사실 이제 이집트 원전 건설 앞에 네. 앞서서 우리가 UAE에서 큰 대박을 한번 터뜨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집트도 가능하고 이제 네. 좀 잠시 뒤에 더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체코까지도 이제 좀 네. 가능성이 열린 거잖아요. 이게 아랍에미레이트라는 나라가 예. 사막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이집트 환경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막은 모래바람도 불고 또 바닷물로 그 냉각을 해야 되는데 바닷물 온도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그렇게 없을 때는 냉각 기능이 훨씬 더 강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설 그 악조건 하에서도 예. 저희가 예산과 공기를 딱 맞춰서 건설했다는 것이 이 러시아 측이나 이집트 측에서 저희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부가 계획하기로는 2030년까지 이제 원전 10기를 수출하겠다는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가 지금 체코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네. 어디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 2030년까지 10기를 이제 구상을 예. 하는데 우선 저희 한수원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곳은 중부 유럽, 체코, 폴란드 요 정도를 폴란드.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루마니아라든가 이런 곳에는 예. 또 기자재 수출이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원전 입찰에서 우리가 따낼 확률은 얼마 객관적인 경쟁력으로는 저희가 가장 유리해요? 유리할 텐데 어, 이게 뭐 경쟁 상대들은 또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또 덤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파이낸싱이라든가 또는 국제 정치학인 어떤 지정학적인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단연코 이야기하건대 이 건설 경쟁력 그다음에 이 경제적인 효과, 예. 경제적인 수준 이거는 저희가 가장 최고의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 전에 대통령도 한번 다녀오셔야겠네. 가서 열심히 체코 설득하고 좀 예. 뭐 혜택도 좀 주겠다 하고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네, 오셔야겠네요. 어느 나라든지 이 원자력 비즈니스는 대통령 비즈니스입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아랍에미레이트 예. 수출할 때도 우리 측 대통령하고 프랑스 측 맞아요. 그 예. 사르코지 대통령하고 다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해서 수주에 아주 총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원전을 돌리면서 쓰고 남은 네. 이른바 사용 후 핵 연료라고 하잖아요. 뭐 네. 이제 뭐 피복도 좀 있을 거고, 네. 예, 뭐 방사성 물질도 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주에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지구 어딘가, 우리 땅 어딘가에는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용 해결료는 지금 현재 발전소의 수조 속에 다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열과 방사능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수조가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처분장으로 옮기거나 해야 되는데 예, 처분장으로 옮기기 전에 지금 처분장 확보 시점이 한 2050년경에 될 것으로 아마 특별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전에 중간 저장이라는 시설로 옮기기 전까지 발전소 안에서 임시 저장을 조금 더 기간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부터 빨리 시작을 해서 주민들하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이 예.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쉽지 않죠. 주제를 좀 바꿔서 계속 운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네. 이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으니까 네네.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계속 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네. 원전의 한계 수명을 넘어서도 계속 운전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이 점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용어 한계 수명이라는 거기서부터 일단 그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예. 제가 운전면허증을 한번 받으면 5년짜리를 받거나 10년짜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면허 갱신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운전 면허를 30년짜리를 갖고 있다가 10년 더 운전하겠습니다 하고 운전 면허 경신을 받는 겁니다. 네. 근데 요 면허 경신을 10년짜리를 받거나 할 때 발전소가 10년 동안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지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 작업이 이제 계속 운전에 대한 인허가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수명 연장이라는 용어 때문에 네. 마치 다 죽어가는 거를 네네. 다시 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면허 갱신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430개 되는 발전소 중에 예. 반이 넘는 숫자가 이 면허 갱신을 받았고요.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2 정도는 갱신받은 대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미국은 80년까지도 운전을 합니다. 네. 근데 가끔 기사 보면 뭐 네. 고리 1호기라든지 월성 1호기에서 안전사고 같은 게 이제 간혹 네. 보도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뉴스 보면은 야, 이거 계속 운전을 허용하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이쯤에서 문을 닫는 게 맞는 거냐. 네. 뭐 전 정부에서는 이걸 탈원전 정책이긴 네, 했습니다만 네, 이제 위험하니까 닫자 이렇게 결정을 냈었잖아요. 사고하고 고장하고를 아, 좀 구분해야 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아, 예. 전 세계의 어떤 공장도 화학 공장이든 기계 공장이든 뭐 빵 공장이든 고장이 안 나는 공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고장이 사고로 이어지느냐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발전소가 수많은 기계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 고장들이 일어납니다. 예. 근데 그 고장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발전소는 자동으로 운전 정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독일도 탈원전 정책에서 이제 다시 원전을 가동하는 쪽으로 좀 돌아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수년 안에 예. 에너지 위기가 오고 그러면은 원전 르네상스가 다시 올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그래도 세계적인 추세는 예. 탈원전이고 신재생 에너지, 태양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좀 가리라고 보세요? 섣불리 르네상스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인류는 이제까지 살아온 과정을 보면 전부 밀도 높은 에너지를 향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중에 예. 원자력이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인류의 숫자가 70억을 넘어서 80억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도시화가 2030년쯤 되면 70%전 세계가 이 도시화가 다 돼서 한 80%, 90%가 됐을 때는 이게 밀도 높은 에너지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원자력이 됐던 또는 우리 영화에서 보는 아이언맨이 가지고 있는 핵융합이 됐든 예, 예. 그런 밀도 높은 것을 향해서 가게 돼 있다. 이런 믿음을 제가 교수 시절부터 갖고 있습니다. 국민분들께 뭐 원전에 대한 어떤 걱정하시지 말라는 네. 당부 말씀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프로에서 수출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사실은 좀 겸연쩍었던 게 제가 회사에 취임해서 첫 일성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예. 게 제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제 그 조직 개편을 할 텐데 왼쪽에 어깨에는 안전 그 부서를 강화시킨 상태로 놓고 오른쪽에는 우리 국민 수용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룰 수 있는 정책 부서를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적인 면을 아주 바닥에 튼튼하게 깔겠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원전 한 기는 사업비가 수조 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원전 자체 건설뿐만 아니라
각종 기자재와 부품 납품 등 다양한 업계가 얽혀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이 해외 원전 시장 진출은 국내 원전 기업에게는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더 많은 곳에 원전을 수출해서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길 기대하면서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